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독학 14회차 수업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문제는 이제 저희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제 예제 프리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나와너 윤리편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고려대 07년도 이제 정시 여기 수시로 되어 있네요. 룰즈와 벤담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또 편입 문제는 또 한 문제도 안 풀었기 때문에 연대 편입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침 4-2에 있는 예제 25-2번 문제입니다. 연세대 18년도 편입 입문 문제죠. 그래서 거짓과 딜레마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놨는데 오늘 바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진짜 뭐 학원을 따로 다니시지 않으면 구하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들이 정보를 좀 공개를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학교에 이제 좀 이렇게 정보 독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다 비싼 돈을 내고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본 건데, 본인이 본 시험에 대한 그 문제지조차도 학교가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입 논술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서로 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런 사교육자들이 당연히 이제 학교가 만든 문제들을 이제 열심히 또 풀어볼 거고, 또 풀다 보면 당연히 학교의 문제에 대한 어떤 완성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실제로 편입 문제들을 보시면 요즘은 괜찮은데 예전의 연대 문제들 봐도 굉장히 성의 없게 만든 연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공개되기가 좀 꺼려하는 건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연세대 편입 논술과 아까 편입 논술과 대입 논술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묻는데, 뭐 디테일하긴 다르지만 솔직히 어떤 난이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오히려 어떤 그 느낌이죠. 논술을 많이 풀어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뭔가 정성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편입 문제는 좀 급하게 좀 만드는 게 아닐까, 혹은 심지어 완성도 표가 가끔 이렇게 틀려서 실제로 출제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가 시험 도중에 표 수치를 2번이나 바꿨던 해도 있었어요. 그만큼 편입 문제에 대한 어떤 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더더욱이 문제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기출 문제도 보지 못하고 시험을 치는 셈이에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풀고 있는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저처럼 이렇게 뭐 자본력 없고 인력 부족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뭐 구할 방법이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만들 방법은 없는데, 아마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형학원에서 뭐 인력과 어쨌든 장비를 좀 투자를 해서 문제를 복기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보시면 연대 문제든 고려대 문제든 문제를 다시 거의 고스란히 이제 복기해내는 문제들이 거의 뭐 연말이나 이때쯤 되면은 약간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주 많이도 안 돌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돌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겨우 구해다가 주섬주섬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저작권 문제도 애매해지는 거죠. 학교가 만들었다고 해도 정작 본인들이 공개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복귀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거꾸로 또 그것을 복귀해낸 학원들도 뭐 저작권을 말하긴 애매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공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역으로 이 복귀본으로서는 또 여러분도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접근해서 이렇게 얻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파는 학생들도 많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알게 돼서 학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또 이게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문제를 찾냐, 처음에 이제 이 편입 논술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2018년도 그래서 연세대 이 편입 논술 입문기의 문제지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문제 난이도는 이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역으로 또 어렵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연세대 입문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2번이나 1번 쪽에서 분량을 생각보다 자유분량이라고 써있지만, 여러분 연세대 자유분량이지만 그렇다고
800자 쓰고 막 700자 쓰긴 좀 찜찜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1000자를 좀 쓰려고 노력을 좀 하게끔 저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닥달을 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2번 볼까요? 이 다라마는 거짓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비교 분석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3자 비교 분석이 2번으로 가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보통은 1번에서 연대가 이런 문제를 대입해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교 분석하는데 의외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풍족하게 쓰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안 어렵지만 역으로 이 문제에서 무언가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건 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것도 분량도 충분히 채울 게 많다라면 오히려 좀 내 답안을 어필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쉬워서 푸는 데는 어렵진 않았는데 정작 쉬운 만큼 뭔가 내 것을 돌출시키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 셈이죠. 제가 보기엔 오늘 문제는 약간 후자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문제 1번을 보시면 제시문 가와 나는 가족과 관련된 딜레마를 보여준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딜레마를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이제 연세대 인문계의 인문 편입 논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세대 인문 쪽에서요. 이 가나 다라마. 그러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죠. 지금 끊어진 느낌. 그래서 물론 최근에 연세대 편입 인문 보면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가나다, 다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은 가나다를 갖고 풀고 2번은 다라마를 갖고 풀고 약간 공통분모가 좀 생기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아예 끊어져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는 주제가 있죠. 가족과 관련된 딜레마래요. 가족과 관련된 딜레마가 있고 각 제시문에 나타나는 딜레마를 그래서 설명해라. 일단 딜레마 자체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말을 잘 봐야 돼요. 행위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찾아라가 아니라 이미 제시문에는 행위가 나왔어요. 딜레마가 발생했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누가 평가한다? 내가. 학생들이 평가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예요. 그리고 제시문 다라마는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족과 관련된 딜레마였다면 여기는 거짓말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세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도 이 문제를 일단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지금 문제를 해지해 드리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일단 답안을 쓰신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제시문 가를 보시면 조포라는 인물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조포가 여기서의 딜레마는 사실은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더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포가 자기 가족을 살리려면 자기가 국가의 어쨌든 그 녹을 먹는 관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료로서 그 역할을 다 못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내가 또 국가의 관료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은 가족을 또 희생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딜레마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 딜레마를 찾는 건 어렵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없는 거. 가족을 살리자니 국가가 문제고 국가를 살리자니 가족이 문제고 이런 상황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면은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디테일은 이거죠. 이게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얘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누구죠? 보통 우리가 이거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비족들이 쳐들어왔어. 근데 하필이면 그 선비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 조포의 어머니와 처자들을 인질로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머리를 잘 쓴 거죠. 이게 조포가 요소 태수였기 때문에 이 태수의 가족을 인질로 잡으면 아무래도 이제 쳐들어갈 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런 대사가 나오죠. 자식으로 면목이 없게도 효도를 다하고 살고자 했으나 어머니를 재난에 빠지게 했다. 이제 효자의 어떤 모습들이 좀 보이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어머니 자식이었지만 이거 가족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뭐예요? 예전에는 이거였지만 지금은 군왕의 신하인 처지다. 나는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관료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도의를 따지면 사사로운 은혜를 위해 충절을 더럽힐 수는 없다. 자, 그 은혜와 충절. 사사로운 은혜라는 건 가족이니까 무언가 나름대로 사익적인 거거든요. 근데 국가에 대한 것은 뭔가 공익이고 거기에 어떤 충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절.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충이냐 혹은 사익이냐 공익이냐 혹은 효냐 충이냐 뭐 이렇게 대립을 할 수 있겠죠. 가족과 국가, 효와 충, 사익과 공익에 대한 딜레마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니조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충의를 더럽히지 말고 너의 할 일을 다해라.
그래서 조포는 즉시 전투를 벌여 눈을 질끈 감고 결국은 적의 두목을 베어버려서 적군을 격파했다. 국가를 살렸죠. 국가를 살리는 대가로 어머니와 처는 모두 살해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결론이 재밌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제 지금 조포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복록을 받아먹는 처지에 난을 피하는 건 충의가 아니다. 결국 그래서 난을 피하지 않고 싸웠잖아요. 하지만 또 어미를 죽이고 의를 이뤘으니까 이 또한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를 또 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거는 뭐 자살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그 고통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상황 자체는 뭐예요? 결국은 국가를 우선해서 선택을 했더니 결국은 본인의 또 생도 마무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가가 다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딜레마는 바꿀 수가 없죠. 이 딜레마 자체는 명확하게 찾아야 되고 평가는 여러분 마음인데 여기서 조포의 행위를 칭찬해도 되고 비판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칭찬할 사람들은 어떤 국가에 대한 충의를 더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같은 칭찬을 하더라도 국가도 살리고 사실상 가족에 대한 효도 다한 거 아니냐 이 마무리로서 이런 얘기도 해서 칭찬하는 학생도 있어요. 뭐 그것도 납득은 돼요. 하지만 거꾸로 야, 가족에 대한 것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지 정작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다. 과연 가족이 그럼 너가 따라 죽는 걸 원할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평가만큼은 여러분이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설정해서 쓰시면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례를 내므로써 문제를 재밌게 냈죠. 참고로 제시문 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윌리엄 벌저네? 윌리엄 벌저죠. 윌리엄 벌저, 제임스 벌저라는 형제의 충직의 문제예요. 충직의 딜레마죠. 똑같아요. 형제간에 역시 내 가족을 또 우선할 것인가. 형이 여기서 범죄자거든요. 동생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고위직 인사고,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인재로서 또 커온 사람이야. 왜냐면 여기서 보면 주 상원이고, 대학 그 주에도 매사추세츠 또 대학 총장이니까 이거 정말 지역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란 그 지역과 그 공동체를 더 우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딜레마니까 사실은 뭐 조포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효는 아니죠. 형제를 위한 거니까. 근데 가족에 대한 충직이냐, 아니면 이제 국가와 혹은 지역 사회를 위한 충직인가를 선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조직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범죄자인데 이 범죄자 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연방검사가 도움을 청했지만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죠. 솔직히 형에게 마음이 끌리고 형을 더 걱정한다. 형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구에게도 협조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제게는 형을 체포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협조할 의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족에 대한 것을 더 우선하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조포와의 상황이 선택이 전혀 다르죠. 조포는 가족보다는 국가를 선택했다라면 결국은 윌리엄 벌저는 가족형을 택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디테일이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까지 찾는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시문 가나 모두 똑같은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시문 가는 뭐 국가를 택했고 제시문 나는 가족을 택했다. 그랬을 때 똑같은 구성이 됐을 때 여러분이 더 단순해서 얘기를 한 거라면 나의 선택도 그러면 논리적으로 돼야겠죠. 예를 들어 그럼 조포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찬성을 했다. 만약에 조포에 대해서 찬성을 했으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조포와 벌저 형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딜레마가 똑같다고 봤잖아요. 그럼 가족과 국가에 대한 예를 들어 딜레마라고 봅시다. 근데 조포는 지금 국가를 택했고 벌저는 가족을 택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포를 칭찬했다. 그러면 벌저는 비판해야겠죠. 상황이 정말 이렇게 단순화됐다라고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분석을 했다면 그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근데 나는 내용상 봤을 때 좀 구체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화된 어떤 틀로 본다라면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조포를 칭찬했으면 벌저를 비판해야 되고 벌저를 칭찬했으면 조포를 비판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둘 다 칭찬하거나 둘 다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열리냐면 디테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포 같은 경우에 조포의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포의 가족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기 자식을 국가의 관료로 둔 게 사실 죄라면 죄일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벌저 같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형이 범죄자잖아요. 구체적 범죄를 그 지역사회에 이미 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과연 가족의 잘못을 그렇게까지 감싸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비판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옹호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형을 또 적극적으로 밀고 했을 때 그러면 제임스 벌저는 과연 마음 편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까지 끌고 들어가시면 대신 여러분이 납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을요. 그러니까 조포를 국가를 우선한 조포에 대해서는 비판해 놓고 왜 벌저도 비판했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포를 칭찬해 놓고 왜 벌저도 칭찬했는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디테일한 분석으로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상황이 이러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 뭐 칭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 상황은 뭐 파악이 됐고, 이제 그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제 만들어 가셔야죠. 자, 일단 제 답안은 참고로 일단 볼게요. 읽어보시면 두 가지 경우를 써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나의 상황은 둘 다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가족과 국가, 이걸 딱 우선 체크를 해두고요. 가족을 우선하면 사회와 국가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사회와 국가를 우선하면 가족이 불이익을 보는 상황인 거예요. 가나 모두 그렇죠. 그러나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두 상황의 주인공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 판단이 다름도 파악을 해줘야죠. 조포는 국가를 우선했고 윌리엄은 가족을 우선했죠. 한편 가나의 딜레마의 구체적 정황은 미묘한 차이도 갖고 있기에 두 인물의 선택에 있어서의 평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자, 구체적 정황이 다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해 상황에서 조포가 겪는 딜레마는 나의 윌리엄이 갖는 딜레마보다 더 잔혹하고 참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포에게 있어서 충을 다하는 국가도 효를 다하는 노무도 모두 어떤 잘못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외부의 침략이잖아요. 즉 가해 상황은 외부의 적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딜레마인 셈이기에 조포는 어떤 잘못도 없는 국가의 백성과 자신의 가족 중에 한쪽을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한편 나의 윌리엄의 상황은 다르죠. 그에게 있어서 공적 임무를 다해야 되는 대상인 매사추세츠주의 시민들은 연쇄 살인범에 의해 형이죠. 공포를 느껴야 되는 일방적 피해자고, 자신이 보호해주는 형은 연쇄 살인범으로서 공익을 크게 해치는 가해 당사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다르다 상황이. 따라서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조포가 국가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선택보다는 윌리엄이 공익을 위해 자신의 형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상대적으로 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약에 국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본다면 조포보다는 오히려 윌리엄이 더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협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우리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국가를 위해 죄 없는 가족의 희생을 선택한 조포는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조포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칭찬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나아가 백성 모두가 자신들을 위해 대신 희생한 조포 가족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기념할 수 있는 미담이 되고 전설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다라는 거죠. 하지만 윌리엄의 경우는 정반대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 이럴 때는 써가 아니라 서죠.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채 자신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쇄살인범을 보호해주는 직무유기 행위이고 사실상의 살인 방조죄에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족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옹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제가 조포의 편을 좀 들었잖아요. 국가를 선택한 조포의 편을 들었지만, 가족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옹호할 경우, 가나의 상황은 둘 다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일어나는 딜레마고, 아까 처음은 똑같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가해 조포의 경우 충과 효의 딜레마를 겪고 있고, 죄 없는 나라의 백성을 전쟁에서 구할 건지, 죄 없는 노무의 처자식 생명을 구해서 공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즉 가해 상황은 딜레마의 대상이 국가와 가족 모두가 어떤 잘못도 없고 위기 상황은 외부로부터 온 거다. 다시 정리를 했고요. 내용은 여기까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나의 상황은 정작 공익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공직자였던 윌리엄의 혈육인 형이라는 점에서 가해 상황과 차이가 있고, 주인공이 처한 국가와 가족이라는 딜레마는 같아도 나 같은 경우 공인으로서 자신이 헌신해야 될 그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당사자가 본인의 형이라는 점에서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 없는 가족을 희생한 조포의 선택이 더 안타깝고 죄 있는 가족을 보호하는 윌리엄의 선택은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나는 오히려 가족을 우선시하는 윌리엄 선택을 지지할 거다라는 나름의 역발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납득을 시켜야겠죠. 그 납득을 시키는 근거로서 인간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과 사회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항상 사례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인간이 공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사적 영역의 관계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 즉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사적 영역만큼은 한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셈이고 기본적으로 가족의 안위를 최우선시하는 의미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 중요한 만큼 너의 가족도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설령 내가 내 가족을 우선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나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처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함부로 그 선택 자체에 대해서 비도덕적이라고 야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가족이 범죄자라고 한들 죄는 미워하더라도 가족만큼은 가족의 안전과 안위를 빌 자격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윌리엄은 자기 형을 감추고자 적극적으로 거짓증을 하는 것도 아니죠. 현재 상황이. 그저 자신이 형제로서의 보호해주고 싶은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일 뿐이며 형의 범죄 입증은 사실 누가 해야 돼요? 그 의무는 검찰과 경찰이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굳이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자인 가족을 적극적으로 뭐 밀고 하거나 잡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도 사실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뭐 협조는 가능하겠지만 뭐 함정 수사를 같이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선택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해 조포 또한 결국 가족을 희생할 자신을 견딜 수 없었기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번째 답안을 어떻게 쓰고 있죠? 가족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조포에 대한 선택도 이제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조포도 결국 국가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죄책감을 못 이겨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럴 바에는 이라는 거죠. 차라리 자신은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적국과 싸워야 되는 역할은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장수를 구했어도 되었을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다른 장수에게 그 역할을 넘겼어도 되었을 거 아닌가라는 나름의 이제 물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고민할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왕이 그것을 뭐 받아들일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내가 그럼 태수자들을 내려놓고 가족을 구하러 가면 정말 구할 수는 있는 건지 뭐 이런 디테일까지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윤리적인 딜레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딜레마적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니까요. 그래서 국가를 선택했을 때 칭찬할 수도 있고 가족을 선택했을 때 칭찬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칭찬 반대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이 논거적으로 설득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2번 문제를 보죠. 가나다와 라마가 아예 다르니까 가나가 이렇게 끝났고요. 제 신문 다를 보시면 이제 거짓말에 대한 얘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논제에서요. 어떤 거짓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읽어보시면 어떤 적이냐면 이거 플라톤의 이제 국가론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좀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통치자 계급이 있고 보조자로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농부나 어떤 직공으로 태어난 사람, 그죠? 수호자, 그러니까 수호자는 철이나 구리가 섞인 수호자가 그러니까 아예 그 금과 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금을 섞어 통치자를 만들었고 은을 섞어 보조자를 만들었고 철과 구리를 섞어 농부나 직공을 만들었어요. 세 개의 계급이죠. 통치자 계급, 보조자 계급, 농부나 직공 계급. 그게 이 사람들은 금으로 됐고 은으로 만들었고 철과 구리로 만들어졌고 사실 되게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우리의 후대나 후대쯤 가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래서 국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되게 공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단순히 나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라는 얘기 자체가 이미 공익이라는 거예요. 공익을 위한 거짓말이 가능한가? 이게 제 신문 다 핵심이에요. 공익을 위한 거짓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현재는요.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전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제 신문 나는 아는 분은 바로 팍 알아챌 거예요. 이건 칸트의 음모론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거죠? 거짓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절대 안 돼. 무조건 안 되죠. 거짓말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전형적인 그 얘기예요. 살인자에게 쫓기는 친구가 들어와서 숨겨졌다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거짓말과 진실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위해 거짓말한다. 선한 거짓말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거짓말은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울렸네요. 끄는 걸 또 깜빡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짓말은 진실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 칸트식의 의무론적인 윤리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그런 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칸트의 의무론이 나온 만큼 이거 그러면 이거는 약간 여기서 말하는 다의 거짓말은 좀 벤담의 공리주의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타당성이 있어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쵸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거짓도 괜찮다라고 본다라면 공리주의적으로 충분히 분석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럴 때 그러면 공리주의에 그럼 벤담도 넣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넣어도 되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 100%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벤담인지 알고 본인이 판단해서 벤담에 공리주의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동체주의야. 혹은 이런 거 칸트인지 알아가지고 칸트의 의무론이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네.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자신 없으면 쓰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굳이 용어를 써서 이건 칸트의 의무론이다. 칸트 없잖아요. 의무론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의무론 있군요. 의무는 있지만 뭐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모르거나 불확실하면은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오늘 제 신문에 있는 거의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 지식은 여러분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항상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독해할 때는 도움이 훨씬 많이 돼요. 사실은요. 굳이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를 벗어나서 칸트와 벤담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글을 읽으면서도 조금 더 논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안 쓰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학자 아는데 이 용어 아는데라고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이게 또 혹시 가점이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쓴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가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신문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대신 이제 뭔가 용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거든요. 뭐 그럴 때는 언급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구구절절하게 쓰지 마세요. 뭐 칸트가 어쨌고 벤담은 어쨌는데 뭐 이렇게요. 그거는 제 신문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굳이 막 유치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더 넣어두세요. 알겠죠? 명확하게 쓸 수 있고 100% 이상 확신할 수 있으면 그때 써라. 자, 마지막 제 신문 맙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다라가 확실히 대비가 되고 있죠. 거짓말 된다 안 된다 라고 할 때 제 신문 그럼 많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많은 보니까 네트워크 상의 어떤 그 디지털 정보 사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부분 명예훼손적 메시지나 위협, 욕설과 같은 극단적 경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익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명예훼손 메시지 같은, 그래서 그런 익명성의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익명성은 가치 있는 결과와 해로운 결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사회의 익명성은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당연히 좋은 점은 익명성 덕분에 여러분 인터넷 사회 콘텐츠가 확산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이름 걸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나쁘꾸럽기도 하고 혹은 어쨌든 그 용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콘텐츠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회가 커지는 데 있어서. 하지만 문제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범죄에 악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를 그래서 감시하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사이버 문제를 예방하려고. 그렇죠? 네트워크 익명성은 해적행위에 대한 통제라는 정당성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네트워크 익명성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건 익명성의 이익 부분인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면 표현의 자유, 아까 전에 컨텐츠 얘기를 했잖아요. 표현이 자유로워야 컨텐츠가 나와요.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한다면 익명성은 일반 개인들이 정부 사기업, 다른 개인들 개인정보 사용과 축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히려 우린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 기업과 정부를 대항해서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실 이 정보에 대한 익명성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중요한데 뭐 문화적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표현이 발현되는 공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얘기를요. 자, 현재 상황에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그들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게 인터넷에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로 귀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익명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로 화장을 끌고 가고 있죠. 흐름을요. 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식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활동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어차피 우리는 거짓말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재심은 그 많은 거짓말이란 말이 아직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어디가 거짓이지?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결국 익명성 자체에서 우리는 거짓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신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감추고 시중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출판했죠. 다시 말해 네트워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권리를 갖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예요? 지금 재심문단은 거짓말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거짓말 찬성이죠. 쉽게 얘기해서 가능하다. 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만 뭐를 위해서? 이 목적이 중요하죠. 아까 소크라테스가 거짓을 가능케 한 이유는 우리라는, 최소한 내가 아니에요. 우리와 사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즉 공익적이고 다수를 위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공리주의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또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개인입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짓 정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거짓을 얘기하지만 거짓을 찬성하지만 그 목적성에 있어서는 가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최소한 이게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의 것을 찾으시면 좋긴 한데 오늘 이 제시문 전체의 포인트들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으면 뭐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거짓말 찬반론만 돼서 제시문 가다는 거짓말 찬성, 제시문 나는 거짓말 반대 이런 식으로 그냥 둘이 싸우고 말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것도 여러분 요약 방식으로 가면요 천자는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다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다의 주장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그 목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다수를 위한 것인가, 혹은 나 개인에 대한 자유와 어쨌든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인가, 이런 차이. 더 디테일한 차이는 더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혹시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는가? 괜히 긁어부스럼이 될 만한 걸 억지로 짜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기준으로 쓰시고 1번을 잘 쓰고 2번을 저 정도 써도 괜찮은 답안이 나오겠지만 2번에서 더 많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제 답안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새 제시문은 현 상황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통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오히려 저도 오늘 구성 자체에서 뭔가 형격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좀 헷갈려서, 그러면 상황을 잘 보니까 어차피 가나에서 우리가 딜레마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도 혹시 딜레마 상황과 연결이 돼 있나라고 했더니 그렇게 매칭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의 경우는 어떤 딜레마다? 국가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기에 진실을 말할 경우 반대로 국가와 모두는 피해를 입는 딜레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라의 경우는 살인자에게 쫓기는 친구를 거짓말로 숨겨주면 친구는 살아요. 하지만 거짓말이 진실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말하면 친구가 죽게 되는 딜레마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친구를 택할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많은 네트워크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또 누리려면 거짓 자기를 허용해야 하는 반면 진실을 또 추구하면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딜레마의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가나다 다라마가 다 결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제시문 가나와의 연관성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논술 문제가 가나와 다라마, 가나다와 라마 이래서 제시문이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은 전혀 주제적으로도 연결이 안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다 같은 주제의 의식 안에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연결성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활용할 수 있는 센스들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다마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의 필요성을 용인하는 반면 라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거예요. 즉
라의 경우는 설령 친구가 살인자에게 쫓기다 죽을지언정 친구 생명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는 절대론적 윤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과 진실을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진실을 들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거짓을 허용할 경우 진실의 기준이 무너지고 거짓과 거짓 아님을 구분할 수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라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라를 먼저 뗀 거고 다마는 이제 뒤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마의 경우는 다르다. 다마는 왜 둘 다 찬성하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둘 다 거짓을 허용하는데 다만 그 허용의 이유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근거를 갖고 있다. 다의 경우 국가를 구성하고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선의의 거짓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각자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 가장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계급이 아닌 자리로 이동하여 신탁처럼 사회의 멸망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마 역시 어쩔 수 없는 거짓을 용인하지만 그 근거가 다와 같이 공익을 위한 거짓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다와 다른 점. 공익을 위한 거짓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거짓이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대비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의 화자는 네트워크상에서 익명성을 보장받는 것은 공익을 훼손한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익명성이야말로 정보 교류의 장이고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표현의 해방적 공간인 만큼 그 해방을 위한, 자유를 위한 거짓말인 거죠.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 신분 및 거짓 정보라는 수단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결과적으로 재심은 많은 개인의 어떤 자유다라고 해서 이제 차이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차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또 자유를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요인으로 말을 좀 더 종합적으로 얽어낼 수도 있죠. 네. 자, 여하간 여러분 지금 재심문 담화에 대한 좀 디테일한 차이는 여러분께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단락 구성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도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요소. 아니면 이제 그 재심문 라에서 그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우리가 이제 그 진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것, 진실을 추구해서 거짓을 말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가 또 이런 그 구성도 가능하고 갑자기 떠오른 거지만 마도 결국은요 인터넷 사회에서 내가 진짜 진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익명적 캐릭터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솔한 이야기를 오히려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실 부분적 거짓이 수단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진실 자체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실 자체를 추구한다는 목적성에서는 또 라마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제시문 라마는 또 진실을 추구하는 데서는 같지만 거짓을 허용하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또 차이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얼개를 좀 다른 식으로도 하나 더 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제시문에 있는 그 문장과 표현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내가 이런 구성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충분히 교수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그냥 바로 논리적 허점으로 야, 이 제시문에 이게 있잖아. 그럼 그 말은 안 돼. 라고 바로 반박받을 수 있는가? 반박된다라면 그 아이디어는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낸 논리로서 제시문 안에서 쓰여진 재료잖아요. 그 재료를 활용한 논리를 튼튼하게 잘 짜인다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문제도 의외로 거짓, 딜레마, 그러면서 그 딜레마 안에서 은근히 칸트와 벤담에 대한 개념들도 사실은 들어 있었던 셈이죠. 그죠? 그리고 혹은 한편으로는 1번 문제도 개인의 어떤 자유를 중시하는 가족, 좀 더 내 사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건 그만큼 내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자유지상주의적인, 그러니까 그것이냐 아니면 공동체주의적인가 이런 어떤 대립각도 사실은 보였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 정치철학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는 문제였는데 문제 자체는 좋은 문제인데 그거를 정말 잘 써내는 건 오히려 또 쉽지 않았던.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풀기는 어렵진 않지만 잘 써내는 건 되려 많은 시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회차 이렇게 완료합니다.